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치세요. 며느리가 당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 중에 뒷좌석 승객이 몰래 저에게 쪽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가 절 버린다니.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을 받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집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혼자 살만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며느리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돈 이야기가 나올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고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가 반들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걸 사본 적이 있던가 싶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색하다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찻잔을 꺼내 물을 따르는 동안 아들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엄마 모시고 여행 한번 가려고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국 하이난, 온천도 있고 경치도 좋대. 한국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곳이래.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70평생 해외여행커녕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하나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남의 얘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저희가 낼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이 아들은 평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명절 용돈조차 마지못해 주던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 경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번 여행은 저희 둘이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연수랑 엄마 단둘이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이렇게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명절에도 한 번도 이렇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어머님이랑 제대로 대화 한 번 못 나눴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이랑 둘이서 좀 친해지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계산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소의 며느리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랑 단둘이 중국을? 내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효도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이 아들이 효도라는 말을 입에 담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 며느리와 단둘이 가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친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으면 나중에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출발이에요. 여권이랑 준비물은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여행 안내 책자를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천 사진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풍경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이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묻는 건 여행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전화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질문은 묘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아, 여행 가실 때 혹시 모르니까 집에 귀중품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 빈집털이도 많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수화기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여행 가실 때 쓰세요. 아들이 캐리어를 거실에 세워놓으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시는 동안 집 비니까 음식 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냉장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끼던 젓갈까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 멀쩡한데. 에이,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새로 해드릴게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는 내 말을 끊고 계속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혹시 모르니까 비상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은행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도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왜? 만약에 엄마가 중국에서 다치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병원비 같은 것도 송금해야 하고.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게 정상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해외에서 무슨 일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며느리의 눈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빨리 얻어내야 한다는 듯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음을 거뒀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러시네.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의심만 하세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냥 효도하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아끼던 젓갈, 직접 담근 김치, 반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버리고 내 개인정보를 캐내려 하고 그러면서 효도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가보자. 가서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혹시 아니까 정말 좋은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 갈게. 준비 도와줘.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아,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마음속은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캐리어를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팔을 잡고 출국장으로 이끌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 손길이 마치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권 검사를 받을 때 며느리가 내 여권을 꺼내 건네주었고 여권 사진 속 내 얼굴은 낯설었으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여권을 보며 70평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설레야 할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앉았으며 며느리는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검은 테 안경을 쓴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고 그는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목베개를 꺼내 내 목에 걸어주었고 담요도 펼쳐서 무릎 위에 덮어주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비행기 뜨면 복잡하니까 지금 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자 남은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여러 비행기들이 보였고 곧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중국까지 4시간, 며느리와 단둘이 가는 여행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정말 며느리가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믿자. 의심만 하면 이 여행 내내 불편할 테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자.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달리며 점점 속도가 붙었으며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과 함께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졌고 서울이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처음 보는 풍경이었고 신기했으며 7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며느리는 다시 나를 챙기기 시작했는데 물을 따라주고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좌석 각도까지 조절해주는 모습이 승무원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고 며느리는 내 기내식 뚜껑을 열어주고 포크와 나이프까지 챙겨주며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으며 그동안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2시간쯤 더 지났을 때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으며 며느리도 목베개를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잠든 것 같았으며 나도 눈을 감으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뒷좌석에 앉은 남자였고 검은 테 안경을 쓴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고 눈빛이 급박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남자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는데 접힌 쪽지였고 재빨리 그 쪽지를 좌석 틈 사이로 내밀었습니다. 쪽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고 옆에서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는데 어두운 기내에서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고 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망치세요. 며느리가 당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쪽지를 든 손이 떨렸으며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시 읽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는데 도망치세요. 며느리가 당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조여왔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며느리가 나를 버린다는 게 중국에 데려와서 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고 진지한 눈빛이었으며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건 정말이라는 뜻이었고 농담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고 며느리가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숨겼으며 이 쪽지를 며느리가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조금 전까지 나를 챙기던 그 며느리, 물도 따라주고 담요도 덮어주던 그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찾아온 방문, 통장과 도장을 물어본 일, 계좌 비밀번호를 캐려던 일, 냉장고를 비운 일, 모든 게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이 빨라졌으며 진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진정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눈치챌 것 같았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내쉬었으며 다시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니 심장 박동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고 일단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고 공항에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어도 모르고 중국 돈도 없었으며 혼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뒷좌석 남자의 말이 떠올랐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 문장이 희망처럼 느껴졌고 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 몰래 그 남자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들었고 창밖을 보니 구름 위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고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고 하고 있었고 아들도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몸을 움직였고 깨는 건가 싶어 긴장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자세만 바꿨고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고 일단 내리면 뒷좌석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결심했으며 그 남자가 쪽지를 준 이상 뭔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절대 들키지 말자, 평소처럼 행동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자.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나왔고 곧 하이커우 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중국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며느리가 눈을 떴으며 하품을 하며 몸을 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웃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고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된다는 생각에 표정 관리를 했으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중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이었고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땅이었으며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한번 만지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했고 이 계획을 막아야 했으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으며 그 충격과 함께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야 했고 며느리의 계획이 시작될 곳에 도착한 것이었으며 주머니 속 쪽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었고 캐리어를 꺼내며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나를 챙겼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짐 다 챙길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이제 그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뒤를 돌아보니 뒷좌석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으며 나도 작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앞서 걸어가며 통로로 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많았고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으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팔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고 며느리가 가방에서 내 여권을 꺼냈으며 자기 여권과 함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가서 통역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고 여권을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그러나 곧 웃으며 여권을 건넸는데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습니다. 여권을 받아 꽉 쥐었고 이제부터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다짐했으며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심사관이 뭐라고 물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심사관은 도장을 찍어 여권을 돌려주었으며 며느리도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향했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캐리어들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며느리가 우리 캐리어를 찾아 들어 올렸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가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고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여기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텔 가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화장실이라는 말에 온몸이 긴장했고 쪽지에 적힌 내용이 떠올랐으며 며느리가 나를 버릴 계획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표지판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내 캐리어를 들고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나는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으며 뒤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으며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을 정리했고 이대로 며느리를 따라가면 정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뒷좌석에 앉았던 김민수 씨가 화장실 입구 옆쪽에 서 있었고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요. 한국 영사관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급하다는 듯 손짓을 했고 화장실 옆쪽에 직원 전용 통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쪽지를 준 사람이었고 지금 며느리를 따라가면 정말 버려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쪽 통로로 나를 이끌었고 복도는 좁았으며 형광등 불빛이 어두웠습니다.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불안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며느리분이 화장실 근처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10년 살아서 중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걸으며 설명했고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침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중국어로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 모든 게 사실이었고 쪽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하이커우 공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릴 거라고, 사람 많은 곳에서 화장실 보내고 슬쩍 사라지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중국어 한마디도 모르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7년만 기다리면 사망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빌딩만 팔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고 숨이 막혔으며 실제로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한국 영사관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지금 영사관 직원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복도 끝에 작은 대기실 같은 곳이 나타났고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몇 개 있었으며 창문으로 공항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민수 씨가 의자를 권했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이제야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아마도 아들도 함께 나를 이렇게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있으세요? 김민수 씨가 물었고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로밍이 되고 있었고 김민수 씨는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아는 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한국 영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씨와 악수를 나누더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중국 한국 영사관 김태호 영사입니다. 민수 씨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지금 상황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사는 한국어로 상황을 확인했고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김민수 씨가 비행기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 조치도 취하셔야 하고요. 영사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있는 박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빌딩을 관리해 주던 변호사였고 오랫동안 믿고 지낸 사람이었으며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으며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으며 중국에 있다고 하니 더욱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 했다는 것, 지금 영사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님, 사흘 전에 재원 씨가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강남 빌딩을 팔겠다고 하면서 어머님 위임장을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서명이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미뤘습니다. 혹시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위임장 서명, 그런 건 한 적이 없었고 아들이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뜻이었으며 나를 중국에 버리고 빌딩을 팔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동결해 주세요. 아들 권한도 전부 취소하고요. 그리고 위임장 위조 관련해서 증거 확보해 주세요. 겨우 목소리를 냈고 변호사는 알았다고 대답했으며 빨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으며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고 옆에 앉아있던 김민수 씨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으며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려 했고 며느리와 함께 계획을 짰으며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70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고 남편 없이 혼자 빌딩 관리하며 살았으며 그렇게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으며 살아서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안내로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올랐고 하이난 시내에 있는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중국어 간판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보였으며 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의 계획대로였다면 나는 이 낯선 땅에 혼자 버려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옆자리에 앉은 김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함과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한국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고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으며 침대에 앉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캐리어도 없이 달아났기 때문에 가진 건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나마 여권과 휴대폰, 지갑이 들어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권 사진 속 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0평생 처음 떠난 해외여행이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고 며느리와 친해지려던 순진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으며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더 의심할 것 같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 미치겠어요. 제발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으며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을 열었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나 괜찮아. 안전한 곳에 있어.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사라지신 거예요? 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분명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마. 나 혼자 좀 있고 싶어서. 그래. 먼저 한국 들어갈 거야.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여행하러 온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혼란이 느껴졌으며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났으며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고 하자 그가 들어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한 모금 마셨고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며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 왔나 보네요.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수 씨는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고 동시에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으며 나는 물병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김민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물어볼 때, 계좌 비밀번호를 캐낼 때, 그때 이미 알아챘어야 했는데 친해지고 싶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 순진함이 거의 나를 죽일 뻔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 재발급 절차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행히 어머님이 직접 가지고 계셔서 문제없이 귀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민수 씨의 말에 안도했고 여권을 빼앗기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만약 며느리에게 여권을 맡겼다면 지금쯤 정말 돌아갈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품에 꽉 안았고 이제 이 여권만이 나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영사관 가서 절차 밟고 바로 귀국할게요. 하루라도 빨리 한국 가야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이 계속 찾을 테니까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낯선 나라의 낯선 하늘이었지만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재산 동결 확인, 아들과의 대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그 모든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해야 한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밤이 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고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이 있었으며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으며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죽을 뻔했던 공포, 낯선 땅에서의 고립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고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며느리와 언제부터 공모했을까? 내가 중국에 버려지면 정말 7년을 기다렸다가 사망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 그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고 변호사가 말한 위조된 위임장이 그 증거였습니다.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베개가 젖어 들어갔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고 70년 인생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다짐이 생겼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섰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지난 70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고 그 결심이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또 며느리였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문자도 수십 통 들어왔으며 내용을 보니 걱정하는 척, 사과하는 척, 온갖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하나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고 이제 며느리의 연락은 받지 않기로 했으며 아들의 연락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한국에 돌아가서 직접 만나 모든 걸 끝낼 거였고 그때까지는 이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이난의 밤거리가 보였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고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진실을 알게 된 해방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의, 그것들이 뒤섞여 묘한 감정을 만들어냈고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고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으며 꿈속에서는 며느리도 아들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고 낯선 천장을 보며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하이난의 게스트하우스,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가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으며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고 김민수 씨가 영사관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나타났습니다. 고마웠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의 말을 했지만 김민수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켜보니 밤새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투였다가 점점 다급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고 특히 아들의 마지막 문자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장난 그만 치고 어디 있는지 말해. 이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고 우리도 가만 안 있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미 모든 재산은 동결됐고 아들의 권한도 취소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끄고 가방 안에 넣었으며 이제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사관에 도착했고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며 상황을 설명하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긴급 여권은 필요 없었고 내가 이미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귀국 항공편만 예약하면 됐으며 영사관에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공항까지 차량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도 오늘 저녁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같이 가면 안전할 거라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고 영사관을 나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으며 며칠 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며칠 전 같았으면 나는 이 거리 어딘가에 혼자 버려져 있었을 거였고 여권도 없이 돈도 없이 중국어도 모르는 채로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민수 씨가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재원 씨가 또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이 중국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빨리 빌딩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고 아들이 아직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으며 나를 중국에 버린 줄 알고 안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빌딩을 팔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산 동결은 잘 됐죠. 네, 어제 바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계좌 동결했고 빌딩 관련 권한도 전부 취소했습니다. 재원 씨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던데요. 변호사의 대답에 안도했고 이제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하면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 저녁 한국 들어갑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를 배려해 주는 게 느껴졌으며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끝을 흐렸고 김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신데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배신했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공항으로 향했고 영사관 차량이 우리를 태워주었으며 공항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나타날까봐 긴장했지만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내가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였고 여전히 하이난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았으며 중국 땅을 떠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이번에는 김민수 씨와 나란히 앉았으며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하이난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악몽 같은 기억만 남은 곳이었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고 하늘은 맑았으며 서울로 향하는 이 길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내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고 한국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만나 진실을 밝히며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들이 앞으로의 계획이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나왔고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으며 며칠 만에 보는 서울 하늘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차례였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지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으며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지만 그냥 여행 다녀왔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고 익숙한 건물들과 간판들이 보였으며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을지 아니면 아직 중국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곧 만나게 될 거였고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였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고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으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고 집안은 조용했으며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집은 며칠 전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이 될 거였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했으며 더 이상 나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을 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그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으며
박 변호사를 만나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재산은 완전히 동결됐고 아들의 모든 권한이 취소됐으며 위조된 위임장은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단 보류했고 먼저 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으며 그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중국에서 막 돌아온 것 같았으며 거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으며 그 표정을 보니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으며 아들은 여전히 현관 쪽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앉아라. 짧게 말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으며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것이었고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커우 공항에서 잃어버리기 쉬울 거야. 화장실 보내놓고 그냥 사라지면 돼. 어머니 중국어 한마디도 모르니까 절대 못 돌아와. 7년만 기다리면 사망 처리 가능하다잖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빌딩은 우리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말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는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중국에 버리려고 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농담.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이 농담이니 7년 기다려서 사망 처리하는 게 농담이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원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내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빌딩을 팔려고 했다는 것도.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은 며느리를 외면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고 그 안에는 재산 동결 확인서와 권한 취소 서류가 들어 있었으며 아들이 그 서류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재산 동결했어. 내 권한도 전부 취소했고 이제 넌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돈 다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고 아들이라는 말, 물려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들, 자기 엄마를 중국에 버리려고 한 게 아들이 할 짓이니 물려받아.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을 쥐었으며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의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이 드셨잖아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요. 그 빌딩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제가 키워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거실에 긴장감이 돌았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탐욕이 섞여 있었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너희 계획이 뭐였는지 다 알아. 나를 중국에 버리고 7년 뒤에 사망 처리하고 그동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가려고 했지. 그렇지. 아들이 대꾸하지 못하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도 없었고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절박함조차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결국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킨 것에 대한 후회만 보였고 나를 버리려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할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다시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끝났고 신뢰는 깨졌으며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원아, 너 그거 아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널 대학까지 보냈어. 빌딩 관리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어. 너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까지 대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엄마를 중국에 버리려고 했어. 죽은 사람 취급하려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중국에서 다 흘렀습니다. 엄마, 재료.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버림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겠지.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짐 싸서 나가.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으며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이 조용해졌으며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것이었고 소파 위에는 집 열쇠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을 보니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열쇠를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는데 이 작은 열쇠 하나에 70년의 인연이 담겨 있었고 이제 그 인연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으며 며느리와의 여행 제안, 비행기에서 받은 쪽지, 중국 공항에서의 탈출, 그리고 오늘의 대면, 모든 게 꿈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고 오히려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냈다고 말했으며 변호사는 잘하셨다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는데 밤이 되고 있었고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고 아무도 없는 집이 외롭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강남 빌딩 한 채를 팔아서 복지센터에 기부하고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혼자만의 여행도 떠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